한국을 만만히 봤다가 큰 코를 다치고 있는 조니 소말리입니다. 출국 금지는 이미 되었고 이제 죗값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미국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실제 미국 송환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주 소속 변호사 알렉스 카터입니다. 10년간의 법조인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럽고 중요한 사건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미국 시민의 국제적 무리를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소말리아계 유대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일이라는 2000년생으로 현재 24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구독자 2만 명 규모의 유튜버로 활동했으며 채널 총 조회수는 약 500만 회에 달했죠. 일견 작은 규모의 채널로 보일 수 있으나 그가 일으킨 국제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는데요. 특히 법률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행위는 여러 국가의 법체계를 동시에 위반하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콘텐츠 제작 의도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여행 블로거나 문화교류 콘텐츠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각국의 문화적 금기를 건드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소수민족 배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소말리아계이자 유대계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마치 방패처럼 사용하며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면책을 추구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악의적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의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커뮤니티, 특히 흑인, 유대인,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앞다투어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단순 과실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각국의 민감한 역사적, 문화적 사안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며 갈등을 조장했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원폭 피해 조롱, 한국에서의 위안부 문제 조롱 등은 명백한 고의성을 띤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의 범죄,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실시간 방송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적 처벌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법적 대응 방안에는 국제법상의 혐오 범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해요. 조니 소말리의 아시아 순회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들은 한 건의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특히 주목한 것은 그의 범행이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갔다는 점입니다. 마치 각 국가의 법체계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태국에서의 첫 사건을 살펴보면 그의 범행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방콕의 번화가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현지인들과의 충돌을 유발했어요. 위협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상대방의 분노를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했죠. 이전까지 그의 채널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문제적 콘텐츠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회수 확보를 위한 계획된 범죄 행위였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본에서의 행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재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일본인들의 가장 큰 아픔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곳은 정당한 공격을 받았고 또다시 원폭을 투하할 것이라는 발언은 테러 위협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쿄 디즈니랜드라는 가족 친화적 공간에서 원자폭탄 관련 음악을 큰 소리로 틀고 다닌 행위입니다. 이는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 행위로 영업방해를 넘어 공공질서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로 벌금 20만 엔을 부과했으나 그는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체류기간 만료와 함께 출국했죠. 특히 법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처벌 이후의 행태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처벌 이후 일정 기간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일본에 입국하여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의 범죄 의도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됐어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국제법 적용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입니다. 한 국가에서 처벌받은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SNS를 통한 국제적 혐오 범죄의 처벌 기준 확립이 시급해요. 실시간 방송을 통한 범죄 행위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규제와 관련된 국가 간 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니 소말리의 한국 입국과 그 이후의 행적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목도한 가장 체계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의 한국 도발은 이전의 행적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의 환상을 깨주겠다며 명백한 범죄 의도를 드러냈고 치안이 좋은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치안이 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국 내 범죄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조직적인 업무 방해입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고성방가와 소음 공해를 일으켰는데 이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수백 명의 방문객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죠. 홍대 상가에서는 여성 고객들을 불법 촬영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벌인 행패는 계획적인 업무방해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의도적으로 라면을 테이블에 쏟고 난동을 부린 후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콘텐츠화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둘째,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조직적인 모독 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행위였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대한 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죠. 상의를 탈의한 채 소녀상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의도적인 모독이자 2차 가해로 볼 수 있어요. 더불어 우길기를 그려들고 다니며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한 행위는 혐오 범죄의 성격을 띱니다. 셋째,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한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며 특히 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한국 여성 유튜버의 얼굴을 도용한 허위 영상을 제작 유포한 행위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적 검토 결과 그의 행위들은 한국 형법상 다음과 같은 죄목에 해당합니다. 첫째,
업무방해죄입니다. 편의점, 쇼핑몰, 놀이공원 등에서의 영업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공연음란죄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와 음란물 재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명예훼손죄입니다. 특히 소녀상 모독 행위와 한국인 비하 발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법적 대응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주목할 만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법집행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법, 집행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법무부의 신속한 대응이 주목됩니다. 10월 31일에 내려진 출국금지 명령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그의 범죄 행위의 연속성과 도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적 판단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한국 당국이 보여준 증거 수집 능력입니다. 실시간 방송 증거, CCTV 영상 시민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이 빠르게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로 이어졌어요. 한국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그의 모든 SNS 활동을 분석하며 범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입니다. 실시간 방송 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 딥페이크 제작 과정의 역추적 IP 주소 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시민들의 참여도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그의 위치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 방송 배경에 등장한 피자 박스의 로고를 분석해 위치를 특정하고 벽지 패턴으로 숙소를 찾아내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처벌 시도가 아닌 합법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참여형 법 집행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증거 수집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 참여가 사적 제재로 변질되지 않고 법적 절차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인들의 참여는 대단한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실시간 증거 수집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방송 중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기록하며 함께 공유했어요. 둘째, 시민들의 직접 참여해서 벌을 응징하고 그의 만행을 알렸죠. 셋째, 시민 참여형 수사 모델의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공유되고 실질적으로 수사에 반영되었어요. 디지털 증거의 축적과 그 법적 의미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범죄자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증거 수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들은 그 범위와 정확성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실시간 방송 아카이브는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범죄자의 의도와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SNS 게시물과 댓글들은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CCTV 영상과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증거 사슬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시민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조작에 흔적을 명확히 포착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선례가 되었어요. 특히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영상의 출처 추적, 사용된 AI 알고리즘의 분석, 제작 시점 특정 등 치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완벽한 기록이 유지되었는데요. 실시간 방송 중 발생한 범죄 행위는 수많은
시청자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방송 클립, 채팅 기록, 동시 촬영된 현장 영상들이 서로의 진위를 입증하는 구조를 형성했죠. 방송 내용은 실시간으로 백업되어 범인이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증거가 보존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해당 증거들의 법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범행의 고의성 입증입니다. 방송 전 예고 발언, 계획적인 도발 행위, 범행 후 자랑하는 발언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범죄의 연속성과 계획성 증명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들이 하나의 큰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이 입증됩니다. 셋째, 피해 규모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 영상 조회수, 2차 유포, 현황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은 모두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로 인해 응징되고 자료까지 수집되었고 결국은 체포까지 되었죠.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FBI의 디지털 포렌식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의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상 증거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법체계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코법 래키티어 인플루언스트 언더커럽트 오거너제이션즈 액트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범죄, 처벌에 사용되는 이 법을 개인의 연속적 범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조니 소말리의 범죄가 보여준 체계성과 반복성,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리코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방혐오범죄법 위반 혐의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특히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행위,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조롱한 행위는 명백한 혐오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콘텐츠 제작은 미국 연방법상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제적 경계를 넘어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각 커뮤니티의 반응도 매우 강력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는 그의 유대계 배경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유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역시 그의 행위가 소수자 보호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한미동맹 훼손 측면에서의 우려가 매우 큰데요. 현재 미국은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동맹국인 한국의 역사적 상징물을 모독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어 CNN, MBC 등 주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무리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범죄 방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과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미국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국제적 책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저는 이것이 21세기 국제형사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니 소말리의 해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검토한 바로는 그의 송환과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송환 가능성을 살펴보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의 미국 송환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그의 범죄 행위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중대범죄로 판단되는 점이 송환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업무방해, 공공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미국 연방법상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국 법 적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행위가 여러 연방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이 가장 심각합니다.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미국 연방법상 중대범죄로 단일 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행위는 국제관계를 해치는 범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별도의 법적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는 국제적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량 측면에서 그의 범죄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각각의 범죄 행위가 개별적으로 기소될 경우 누적 형량은 수십 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혐오범죄,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모두 별건으로 처리될 경우 실제 복역 가능한 형량은 그의 생애 전체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가능 법령과 예상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리코법 위반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의 범죄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리코법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연방혐오범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으로 15년 공공기물 파손죄로 5년 국제테러리즘, 지원 관련법 위반으로 20의 징역형이 각각 가능합니다. MLAT라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른 한미 공조수사는 이 사건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FBI와 한국 경찰의 공조는 국제범죄 수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국제적 공유와 분석, 실시간 수사정보 교환 등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소송이 펼쳐질 수 있어요. 피해 기업들의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개인들의 명예훼손 소송,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의 소송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첫째,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이 확립될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시작된 범죄가 여러 국가로 확산될 때의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의 국제적 효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수립될 것입니다. 실시간 방송 증거의 법적 가치, 국가 간 증거 공유 프로토콜 등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SNS 플랫폼의 법적 책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 범죄 방송을 허용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 예방 의무의 수준 등이 새롭게 논의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제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협력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 형사사법 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법체계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조니 소말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지 큰 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봤다가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